오늘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먼저 사진으로 물건 확인해라. 늘 하던 대로 해변에서 거래한다. 미행 조심해라. 몇 초 후 또 문자 한 통이 왔다. 미안하다. 잘못 보냈어. 내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세 번째 문자가 왔다. 너 어디 사니? 나는 연달아 튀어나오는 세 개의 문자를 빤히 쳐다봤다. 조금 멍해졌다. 이어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이거 장난인가? 금방 내 추측을 부정했다. 이 유심 카드는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기본적으로 부모님만 내 번호를 알고 계신다. 가슴이 좀 떨렸다. 만약 휴대폰 너머가 진짜 살인범이면 어떡하지? 그는 원래 고용주에게 보내야 할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다. 나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생각했다. 나는 이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상대방이 다시 세 글자를 보내왔다. 있다 봐. 나는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왠지 이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내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까? 10여 분이 지난 후 나는 갑자기 생각났다. 상대방이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사진 한 장이 있다고 언급했던 것 같았다. 서늘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나는 처음에 무시했던 그 사진을 찾아냈다. 다운로드 클릭. 이미지 로딩이 완료되기를 기다린 후 피칠갑이 된 팔 절반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정말로 누군가 살해당했다. 나는 양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계속 떨며 신고하려 했다. 빨리 신고해야 한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다. 상대방에게 새 문자가 왔다. 나 도착했어. 너 내려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원망하려면 내 운이 나쁜 걸 원망해라. 고용주 휴대폰 번호랑 비슷하더라고. 내가 실수를 만회해야겠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속뜻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해결해버리면 문제는 없어진다. 내 이마에 순식간에 식은땀이 맺혔다. 진정에 당황하면 안 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조금 진정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았다. 그가 내려오라고 했다. 설마 벌써 우리 집 건물 아래에 도착한 건가? 그럴 리 없어. 나는 내 개인정보를 한 번도 노출한 적이 없다. 게다가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20분도 채 되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때 휴대폰에 상대방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너 사는 곳 정말 황량하네. 가스 검침구가 켜져 있어. 가슴이 조여왔다. 확실히 내가 사는 단지 주변 편의시설이 좋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이사 갔다. 거주자가 10가구도 안 된다. 밤이면 유난히 고요해진다. 이때 휴대폰으로 다시 메시지가 왔다. 너희 단지 경비실 불이 꺼져 있네. 경비원이 땡땡이 치며 잠든 거 아냐? 단지에는 경비원을 겸하는 문지기가 한 명 있다. 하지만 자주 사람이 바뀐다. 지금 경비원은 온 지 한 달도 안 됐다. 나는 별로 기억이 없다. 너 차 산 지 얼마 안 됐지? 미니 프로그램으로 번호판 노출해서 차 빼기 편하게 해놨더라. 너 모르지?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정보 유출이 심각해. 번호판으로 휴대폰 번호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번호로 차량 위치를 역추적할 수도 있어. 마지막 위치 말이야.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얼른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고 주차장 쪽을 내다봤다. 큰일이다. 커튼을 막 절반쯤 걷었을 때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주차된 자리만 찾았을 뿐이다. 내가 몇 층 몇 호에 사는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반쯤 열린 커튼 밖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정확히 나와 눈이 마주쳤다. 가로등 아래에서 그는 먼저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몇 번 눌렀다. 곧이어 나는 새 문자를 받았다. 너 찾았다. 그는 문자를 보낸 후 망설임 없이 맹렬히 공동현관으로 돌진했다. 현관문 잠금 장치가 고장난 후 계속 수리되지 않았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린 후 1층 계단으로 들어와 올라오는 소리에 층마다 복도 불이 켜졌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겁에 질렸다. 머릿속에는 살인. 범이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문 앞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열고 도망칠 준비를 했다. 이 건물은 12층이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카드를 찍어야 한다. 살인범이 나를 잡으러 올라오려면 오직 계단뿐이다. 나는 이 시간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가서 도망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새빨간 표시등이 보여주길 엘리베이터 2대가 모두 1층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다. 제길 살인범이 미리 물건을 써서 엘리베이터를 1층에 고정해둔 것이다. 지금 이 건물 전체에 오직 내 심장 소리와 계단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신고를 준비했다. 방 안에 남아서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됐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건 경위를 간략히 설명했다. 집 주소와 누군가 흉기를 휘두르려 한다는 상황만 보고했다. 경찰관은 나에게 반드시 방 안에 있으라고 고지했다. 그들이 최대한 빨리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금방 구조될 수 있겠지.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때 살인범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치며 낸 소리가 이미 건물 내 다른 입주민들에게 들렸다. 그들은 단톡방에서 토론 중이었다. 나는 8층에 산다. 위층인 901호가 먼저 물었다. 누가 현관문 부수고 들어왔나요? 나 9층인데 다 들려요. 202호가 단톡방에서 맞장구 쳤다. 맞아요. 엘리베이터도 계속 소리나고 멈춰있네요. 정말 짜증나네. 경비원님 태그. 와서 좀 봐주실래요? 403호가 메시지를 보냈다. 1층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내려가서 볼까요? 이걸 보고 나는 얼른 나서서 제지했다. 나가지 마세요. 다들 조심하세요. 건물 안에 살인범이 있어요. 나는 사건의 발단과 경위를 단톡방에서 모두에게 알렸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다들 몸 조심하세요. 하지만 만약 잠시 후에 제가 도움을 청하면 부디 다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내가 말한 내용이 좀 터무니없었는지 단톡방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901호가 답장을 보냈. 이웃님 걱정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꼭 도울게요. 나는 조금 안심했다. 이때 403호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아닌 것 같은데. 8층분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인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복도에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나는 얼른 귀를 방문에 갖다 댔다. 이상하다. 엘리베이터 웅웅거리는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외눈 구멍으로 문밖을 내다봤다. 방금 전 켜졌던 센서등도 꺼졌다. 지금 이 순간 복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어떻게 된 거지?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설마 살인마가 이미 떠난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202호가 다시 단톡방에서 내가 공연히 소란을 피우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어서 엘리베이터가 딩동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수선한 발소리가 뒤따랐다.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경찰관들이 온 것이다. 나는 외눈 구멍을 통해 그들이 2명인 것을 확인했다. 출동한 것을 보고 얼른 방문을 열었다. 구사일생했다는 기쁨에 오히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나는 사건 경위를 경찰관들에게 쏟아내듯 말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경찰관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 건물에 당신들 내 가구 말고는 밤새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말한 사람은 단지 경비원이었다. 누군가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그도 따라 올라와 확인하려 한 것이다. 나는 살인범이 나에게 보낸 문자가 생각나서 얼른 휴대폰을 꺼내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건네받아 두어 번 넘겨보더니 그중 경비원이 자리에 없다고 말한 내용을 발견했다. 경비원을 힐끗 쳐다봤다. 경비원은 자기가 땡땡이 친 사실이 들통난 걸 알고 뜨끔해서 고개를 숙였다. 다른 경찰관이 말을 이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CCTV 선이 그저께 누군가에 의해 끊겼습니다. 아직 수리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잠시 멍해지더니 다시 나를 바라봤다. 본인 말고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른 거주자들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만 들었을 뿐 사람을 보지는 못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경찰관이 엄숙하게 나를 바라봤다.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복도를 점검했습니다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멍해졌다. 곧장 항변했다. 그럴 리가요. 그가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도 없을 리가 없어요. 이어서 나는 경찰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서 들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휴대폰에서는 상대방이 잠시 통화할 수 없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경찰관들은 내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의심했다. 심지어 나에게 물었다. 최근에 환각을 일으키는 특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냐고. 나는 단호히 부정했다. 휴대폰 속에 잘린 팔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한 경찰관이 힐끗 보더니 차갑게 나에게 말했다. 일부 웹사이트 내용은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유포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내일 경찰서로 오셔서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말을 마친 두 사람은 더 이상 내 설명을 듣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그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빤히 바라봤다. 망연자실하게 방으로 돌아왔다. 오늘 밤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보아하니 지금 경찰과 경비원 그리고 이웃들은 모두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명확히 밝혔다. 건물 내에는 나를 제외하고 901호, 403호, 202호 외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분명 그가 현관으로 뛰어오는 걸 봤다. 설마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살인범이 나를 제외한 건물 내 거주자라면, 그래서 당연하게 건물 안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거라면, 바로 그때 문밖에서 울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쿵쿵, 쿵쿵 4번의 무거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철제 방화문을 사이에 두고 나는 용기를 내어 외는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캄캄했던 복도가 갑자기 환해졌다. 충혈된 눈 한 쌍이 갑자기 나타났다. 나는 놀라서 두 걸음 물러났다. 061 사람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비원이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냉소적이었다. 방금 전 경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 조용하면서도 광기 어린 모습이었다. 801호 주민분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나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오늘 이전까지 나는 그와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다. 아는 사이일 가능성은 없다. 그가 다시 나를 찾아올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살인범은 아닐 것이다. 살인범이 나에게 보낸 문자에서 분명히 경비원을 만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만약 경비원이 살인범이라면 문자에 굳이 자신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남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키울 뿐이다. 아무런 이득이 없다. 따라서 경비원은 살인범이 아닐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먼저 주방에서 과도 한 자루를 꺼냈다. 등 뒤에 숨겼다. 이어서 숨을 죽이고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경비원이 문 밖에 서 있었다. 몸에 잘 맞지 않는 경비원 제복을 입고 있었다. 오른손은 바지 주머니 안에 넣은 채 무엇을 누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시종일관 말이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조절되지 않는 목소리, 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잠시 멍해졌다.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표정이 어색해졌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닙니다. 그게 내일 우리 상사한테 말하지 말아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오늘 밤 자리에 없었다는 거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못 버텨서 그렇습니다. 잠깐 누워 있었어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많으니 공사장에서도 안 받아주고 딸아이 대출금도 갚아줘야 해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알고 보니 일자리를 잃을까 봐 겁이 났던 것이다. 그렇다 그의 주름 가득한 얼굴과 괴로워 보이는 표정을 보니 아마도 은퇴 보장도 없고 자식들은 무능해서 심지어 일을 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손을 흔들며 밀고 하지 않겠다고 말해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거듭된 감사 인사 속에서 나는 방문을 잠갔다. 침대 머리에 앉은 지 몇 분 되지도 않아 다시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또 그 경비원일 것이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밤새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 거칠게 방문을 열었다. 어두컴컴한 복도 안. 비상구 표지판만 초록빛을 내고 있었다. 내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몸을 돌리자마자 검은 그림자가 정면으로 덮쳐왔다. 그놈이다, 그 살인범. 그는 그대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07 나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고 소리 나는 비명을 질렀다.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살인범은 흉악한 표정을 짓더니 그대로 달려들어 나를 아래에 깔아뭉개버렸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등이 바닥에 닿았다. 너무 차갑다. 양손으로 마구 상대를 밀쳐냈지만 상대의 힘이 너무 세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내 얼굴에 바짝 붙어 있었다. 거리가 5cm도 되지 않았다. 충혈된 눈동자 속에는 숨기지 않은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그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했었다. 왼손이 실수로 그의 등을 건드렸다.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문제점을 깨달았다. 그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놀랍게도 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왼손으로 그의 어깨를 버텼다. 우리 둘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벌렸다. 순식간에 몸을 빼내어 그 기세로 복도에서 2바퀴를 굴렀다. 살인범은 바닥과 부딪혔다. 양팔을 벌린 채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제야 그의 등이 선명하게 보였다. 심장 위치에 단도 한 자루가 꽂혀 있었다. 칼날은 몸 안으로 들어갔고 칼자루만 밖으로 남았다. 살인범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그리고 누군가 그의 시체를 내 방문 앞에 두었다. 나는 식은땀에 젖어 멍하니 서 있었다. 땀이 가을의 찬바람에 닿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다. 내 처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살인범은 복도에 들어온 후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경찰이 떠난 뒤 다시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배후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의 모든 동선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분명 이 건물 안에 살고 있다. 901호, 403호 아니면 202호. 그들 중에 진범이 있다. 그런데 그는 왜 먼저 손을 써서 살인범을 죽였을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입막음. 살인범이 나에게 문자를 잘못 보낸 후 고용주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것이다. 고용주는 일이 탈로 날까봐 먼저 살수를 뻗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살인범을 살해한 사람은 바로 그의 고용주다. 그는 경찰이 떠나는 것을 본 뒤 시체를 몰래 내 방문 앞까지 운반했다. 살인범을 죽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다. 내 손에 가득 묻은 피를 보고 선뜻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미 경찰은 나를 믿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기만 하다. 진범이 위증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되면 나는 변명할 길이 없다. 설령 마지막에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판명되더라도 정당방위 과잉이라는 죄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잠시 후에 다시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진범은 아마도 상황을 떠보기 위해 나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때 진범을 잡아내어 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몇 분 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나는 동시에 2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403호가 단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하나 올렸다. 당신들 방금 비명소리 못 들었어요. 901호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8층 이웃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생겼나요? 08. 나는 이들 두 사람 중 누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지, 누가 흉기를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단톡방에서는 202호 주민이 403호의 질문에 대답했다. 저도 들었어요. 저랑은 좀 멀었는데 아마 위층에서 내려온 소리 같아요.
나는 즉시 단톡방에 말했다. 죄송합니다. 휴식을 방해했네요. 제가 집에서 공포 영화 보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들의 의구심을 잠재우려 했었다. 단서를 찾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발견하는 걸 원치 않았다.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 자신이 집을 지키며 나가지 않으면 안전은 보장된다. 하지만 901호는 나와 거리가 가깝다. 분명히 소리를 훨씬 더 선명하게 들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분명히 무슨 상황이 생긴 거죠. 말씀해보세요. 다 이웃인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9층 아저씨는 나보다 나이가 많다. 지식인처럼 차려입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매우 이에 발라 보였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그에게 말했다. 아저씨. 아래층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나의 첫 번째 떠보기였다. 만약 901호가 범인이라면 그는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범의 시체가 내 집 문 앞에 있다는 것을. 혐의를 피하기 위해 그는 아래로 내려오기를 거절할 핑계를 찾을 것이다. 그가 일단 내려오면 나는 방문을 한 번도 연 적 없는 척만 해도 오히려 살인범을 내가 죽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이것은 진범이 원치 않는 상황이다. 반대로 시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선량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아래로 내려와 나를 도와줄 것이다. 901호는 망설임 없이 답장했다. 기다려요. 금방 내려갈게요. 나는 흥분했다. 보아하니 901호는 범인이 아니다. 적어도 그는 살인범의 시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아저씨, 급하게 내려오실 필요 없어요. 먼저 이 사진들 좀 봐주세요. 혼자서는 능력이 한계가 있었다. 그가 상황을 분석하는 걸 도와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살인범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를 전부 캡처해서 그에게 보냈다. 살인범이 사라진 괴이한 일도 그에게 말해줬다. 하지만 경찰이 떠난 후의 일은 숨겼다. 몇 분이 지난 후 901호가 나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웃님 하시는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우선 살인범이 사라진 문제입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가능성만 떠오르네요. 살인범이 바로 건물 내 거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처음에 내가 했던 생각과 일치했다. 안타깝게도 살인범의 시체를 본 뒤로는 이런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 나는 이어서 물었다. 두 번째 생각은요? 그는 말했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도대체 왜 살인범이 실수로 당신 휴대폰에 문자를 보냈을까요? 공군아는 멍해졌다. 확실히 901호는 내가 간과했던 맹점을 짚어냈다. 살인범이 내 휴대폰으로 문자를 잘못 보낼 수 있었다는 건 한 가지 사실을 간접적으로 가리킨다. 나와 고용주의 휴대폰 번호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숫자 한 자리만 다를 수도 있다. 나는 901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901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살인범이 매일 받는 메시지는 분명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또 다른 괴상한 일을 겪은 적은 없나요? 나는 신중하게 회상했다. 휴대폰 번호는 이 단지에 이사 온 후 만든 것이다. 당시 통신사에서 단지에 홍보하러 나왔을 때였다. 요금제 가성비가 매우 좋았다. 나 말고도 많은 이웃이 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그날 403호와 202호도 현장에 있었던 것 같다. 최근에 겪은 괴상한 일이라면 나는 갑자기 생각났다. 일주일 전쯤 몇 통의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은 모두 테이프를 사겠다고 했다. 와스 지방 사투리를 쓰면서 말이다. 처음 몇 통은 인내심 있게 설명해줬다. 나중에는 모르는 번호는 그냥 다 끊어버렸다. 나는 원래 주인인 원호주가 테이프 장사를 하는 줄 알았다. 지금 보니 이 모르는 전화들이 아마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901호에게 이 일들을 말했다. 901호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다. 내용을 보고 나는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 알겠습니다. 테이프는 업계 은어예요. 테이프는 바로 납치라는 뜻입니다. 살인범은 납치질까지 하고 있었군요. 그는 부자를 납치해 몸값을 요구합니다.
만약 납치에 실패하면 입을 막기 위해 사람을 죽이죠. 테이프를 산다는 사람들이 모두 와스 사투리를 쓴다고 하셨죠. 마침 제가 와스 사람인 걸 한명합니다. 방금 그의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봤어요. 뒷번호가 6136이네요. 당신 휴대폰 번호는 6139죠. 나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다. 약간 떨림. 누구인지 서둘러 물었다. 바로 403호였다. 403호는 바로 살인범을 고용한 고용주였다. 내가 901호에게 살인범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숨겼기 때문에 그는 현재 403호를 살인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별 상관없다. 결론적으로 403호는 위험 인물이다. 나는 먼저 보안실에 전화를 걸어 경계하라고 일러두었다. 우리 건물에 누군가 드나든다면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특히 403호를 주의하라고 했다. 이어서 나는 202호의 친구 추가를 수락했고 개인 메시지로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휴대폰을 눈앞으로 가져와 확인해보니 어느샌가 휴대폰 신호가 끊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와이파이 연결 표시마저 사라져버렸다. 이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모든 불빛이 사라졌다. 정전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발신인은 이미 죽은 살인범이었다. 10일 지금 이 순간. 나는 고립무원이다. 방금 살인범의 주머니를 뒤져봤을 때 그 안에는 휴대폰이 없었다. 그가 살해당했을 때 범인이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다. 지금 나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진짜 범인인 403호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내 행동을 예견하고 미리 신호를 차단하고 인터넷과 전기를 끊었을까? 설마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안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걸까? 아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가 우리 집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나는 진작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다. 403호는 결백하다. 그는 살인범을 죽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다. 경비원 아니면 202호. 그들만이 나와 통화를 마친 직후에 즉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또 한 명, 901호. 나는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있다. 그가 살인범이 건물 이웃이라고 지목하긴 했지만 내 호감을 사기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살아남을 방법을 짜내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지금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다. 무턱대고 밖으로 나갔다간 분명 어둠 속에 숨어있는 범인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방 안에만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젠장, 방금 먼저 신고부터 했어야 했는데. 나는 자책을 멈출 수 없었다. 범인이 방금 메시지에 쓴 단어는 사냥이었다. 이건 다수 생존 게임 작품에서나 쓰일 법한 단어다. 그는 우리 모두를 죽이려 하고 있다. 나는 얼음 구덩이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신호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에는 초장거리 정보 푸시 수신이라고 표시되었다. 구조 요청 이동 403호 집중 단전 및 단선. 누군가 문을 부수려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나와 그가 같은 브랜드의 휴대폰을 사용했기에 블루투스를 통해 북소 지역 내 긴급 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나는 801호 주민입니다.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문 밖의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403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202호 아니면 경비원이다. 내 마음은 202호가 흑막일 가능성 쪽으로 더 기울었다. 만약 경비원이 범인이라면 내가 문을 열어줬을 때 이미 살해당했을 것이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다. 나는 403호와 몇 차례 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문을 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403호와 메시지를 마친 직후 내 방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12 똑똑똑똑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전에 경비원이 두드리던 소리와는 달랐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밖에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다. 이웃님 계세요? 저는 901호 주민인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나는 섣불리 문을 열지 않았다. 의구심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 살인범의 시체가 뻔히 문 밖에 있는데 901호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내 의문을 풀어주었다. 시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자기 집 문 앞에서 사람을 죽일 사람은 없으니까요. 범인은 분명 다른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협력해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맞았다. 우리를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나도 그의 말을 쉽게 믿고 덜컥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다. 901호는 매우 끈기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설득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몸을 긴장시켰다. 서둘러 누구냐고 물었다. 202호 그 짐승 같은 놈입니다. 901호가 덧붙여 말했다. 내가 입주한 첫날에 모든 사람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방금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202호의 휴대폰 뒷번호가 6193이더군요. 당신 번호 뒷자리와 순서만 바뀐 똑같은 숫자들입니다. 범인은 분명 그놈입니다. 그의 말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다. 공포감과 위기감이 방문을 뚫고 들어와 나를 온통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나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미안하다. 이것이 문을 열어줄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901호, 202호 그리고 경비원. 모두 내가 경계해야 할 대상들이다. 누가 진짜 범인인지 판단할 수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와 901호가 방문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던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텅 빈 복도에서 지옥의 원기가 울부짖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13 빨리 문 열어요. 901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외시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901호는 잠옷 차림으로 양손을 떨고 있었다. 왼손으로는 방어용 단도를 힘겹게 쥐고 있었다. 얇은 안경 렌즈도 그의 눈의 서린 당혹감을 가리지 못했다. 방금 아래층에서 누군가 살해당했습니다. 죽기 전에 비명소리가 계단을 타고 8층까지 올라왔다. 이것은 범인이 아직 아래층에 있다는 뜻이다. 지금 8층에 있는 우리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된 셈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방문을 열었다. 901호는 먼저 고개를 내밀어 방 안을 가볍게 살핀 뒤 살인범의 시체를 뛰어넘어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방문을 닫았다. 그는 초조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방금 아래층에 비명소리 들었죠? 범인이 이미 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가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나는 조금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에게 탈출이라니요? 하고 물었다. 우리 둘이 8층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래층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나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함부로 문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웃이 죽었다는 건 범인에게 방문을 직접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게다가 우리가 8층을 지키고 있어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누군가 불을 지른다면 우리는 방 안에서 질식해 죽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나는 그의 설득에 넘어갔다.
주방으로 가서 과도 하나를 찾아 품속에 넣었다. 나와 901호는 용기를 내어 앞뒤로 나란히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다. 7층, 6층, 5층, 한 층씩 내려갈 때마다 내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머릿속은 온통 벽 뒤에 숨어있을 범인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우리가 경계를 풀고 내려가기만을 기다렸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 두 사람을 한 번에 베어버리는 공포스러운 장면이 떠올랐다. 4층 403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901호가 문을 살짝 밀어 틈을 만들었다. 안은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피비린내도 나지 않았다. 403호는 실종된 상태였다. 나와 901호는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다. 다만 훨씬 더 신중해졌다. 그리고 대형을 바꾸었다. 등을 맞댄 채 천천히 계단을 훑으며 내려갔다. 나는 후방을 보고 그는 전방을 주시했다. 3층은 평온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202호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202호의 상반신이 문 밖으로 쓰러져 있었다. 선열이 복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방금 전 그 비명소리는 바로 202호가 지른 것이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란 말인가? 901호가 몸을 굽혀 202호를 구할 수 있는지 살폈다. 바로 그때 나는 공포에 질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았다. 충혈된 눈 한 쌍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14경비원이었다. 그가 바로 진짜 범인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901호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빨리 피해요. 901호가 옆으로 몸을 날렸다. 뒤에서 덮쳐오는 경비원을 가까스로 피했다. 기습에 실패한 경비원은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입으로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다시 칼을 치켜들고 901호에게 달려들었다. 복도는 좁았다. 901호가 피할 공간은 한정적이었다. 그는 두 팔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이 휘둘러지는 예리한 칼날을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단 몇 초 만에 그의 팔은 베이고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다가가 돕고 싶었지만 목숨을 내놓고 달려드는 경비원의 기세에 압도되어 얼어붙었다. 901호는 몇 차례 더 칼에 맞더니 갑자기 몸을 낮춰 경비원의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나와 내 쪽으로 도망쳤다. 경비원은 예상치 못한 듯 관성에 의해 앞으로 헛손질을 하더니 다시 몸을 돌려 우리를 향해 돌진해왔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앞으로 가서 901호를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힘껏 901호를 끌어올리는 순간 그는 내 몸을 붙잡고 반바퀴를 돌리더니 그대로 나를 경비원 쪽으로 밀어버렸다. 그는 내 목숨을 이용해 자신이 도망칠 시간을 벌려 한 것이다. 서늘한 광채를 띤 칼날이 내게 다가왔다. 흉부에 꽂히기 직전 2초 전 경비원은 힘껏 칼의 방향을 옆으로 틀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충돌했다. 칼이 내 어깨를 스쳤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비켜! 경비원은 나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다시 칼을 집어들고 901호를 향해 달려갔다. 나는 깨달았다. 경비원은 애초에 나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의 목표는 901호였다. 그는 복수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가 하는 말을 드디어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딸을 내놔 라고 말하고 있었다. 15경비원이 다시 901호에게 돌진했다. 901호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 서린 잔인한 미소를 보았다. 그는 몸을 비틀어 자신의 왼쪽 어깨를 경비원의 칼날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했다. 선혈이 뿜어져 나와 벽에 핏자국을 남겼다. 동시에 901호의 오른손이 몸 뒤에서 뻗어나와 단도를 꽉 쥐고 경비원의 아랫배를 그대로 찔렀다. 경비원이 신음소리를 냈다. 순식간에 힘이 빠진 듯 뒤로 두어 걸음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벽에 몸을 기댄 채였다. 그는 왼손으로 상처를 움켜쥐었다. 안전유도 등의 녹색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901호는 살을 주고 뼈를 깎는 전략으로 어깨를 내어주는 대신 경비원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이 미친놈. 901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경비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단도를 거꾸로 쥐었다. 마지막 일격으로 경비원을 끝내버리려는 기세였다. 나는 두어 걸음 빨리 움직여 901호 곁으로 가 그를 가로막았다. 그만둬요. 먼저 밖으로 나가서 신호가 잡히는 곳에서 신고부터 합시다. 나머지 일은 경찰이 처리하게 해요. 그는 이미 반항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를 죽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901호와 경비원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아마 오늘 밤 벌어진 일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았다. 그저 신고하고 싶을 뿐이었다. 901호는 내 충고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칼을 쥔 오른손을 서서히 들어 올렸다. 나는 기회를 봐서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 거의 동시에 나는 그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발견했다. 너무나 낯익은 반지였다. 이건 바로 살인범이 실수로 나에게 보냈던 사진 속 반지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 순식간에 소름이 돋았다. 경비원도 그 반지를 발견했다. 쇠약해진 그에게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고통을 참으며 901호에게 달려들었다. 무방비 상태였던 901호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손에 쥐고 있던 단도가 공교롭게도 자신의 가슴팍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숨이 끊어졌다. 밤새도록 이어진 공포에 질린 나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들 곁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16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이미 다음 날이었다. 병원의 병실에 누워 있었다. 내가 쓰러진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경비원이 미리 신고를 해두었던 것이다. 경찰을 통해 나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살인범은 실제로 존재했다. 그는 어젯밤 거래를 하나 성사시켰고 고용주에게 보내야 할 증거 사진을 내 휴대폰으로 잘못 전송한 것이었다. 고용주는 다름 아닌 202호였다. 하지만 살인범을 죽인 사람은 202호가 아니었다. 바로 경비원이었다. 어젯밤의 모든 일은 단지에 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50대 경비원이 설계한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몇 달 전 이웃현에서 발생한 기괴한 유괴살인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한 젊은 여성이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추수를 막 끝낸 외곽의 옥수수밭에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피해자는 생전에 학대를 당한 흔적이 있었다. 더욱 기이한 점은 피해자가 사고 전날 은행에서 현금 2억 원가량을 인출했다는 사실이다. 이 돈의 행방은 묘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맞선 상대를 용의 선상에 올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행 당일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사건은 잠시 미궁에 빠졌다.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여자의 아버지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딸의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들여 결국 특수 채널을 통해 정보를 하나 얻어냈다. 누군가 술에 취해 자신이 의뢰를 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내용이었다. 옥수수밭에 가서 한 여성을 강도질하라는 의뢰였다. 그녀가 2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였다. 결국 참지 못하고 돈만 뺏은 게 아니라 사람까지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바로 그 살인범이었다. 그를 고용한 사람들은 맞선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단이었다. 그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었다. 새끼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여자의 아버지는 원래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서 문턱에 서기 직전 마음을 바꾸었다. 더 이상 다른 소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복수하기로 했다. 조직 전체를 멸절시키기로 한 것이다. 죽은 딸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17. 그는 사흘 만에 헐값에 집을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조직에 관한 일부 정보를 사들였다. 그들은 범행 후 뿔뿔이 흩어져 숨어 있었다. 누군가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숨어들었다. 그 맞선 상대는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다.
딸의 아버지는 한꺼번에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우리 단지의 경비원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우리 건물 안에 정확히 누가 조직원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EJ의 계획을 세웠다. 맞선 상대가 자수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사기단 전체가 서로 반목하게 만든 것이다. 다른 이들이 서둘러 맞선 상대를 입막음하려 죽이게 유도했다. 살인범과 고용주가 만나는 시간을 틈타 사기단 일당을 가려내려 했다. 나머지 시간에는 계획이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일 뿐이었다. 살인범이 실수로 문자를 내 휴대폰으로 보낸 것과 그 이후 나의 신고 행동이 경비원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먼저 살인범을 죽였다. 그리고 경찰을 따돌렸다. 이어서 그는 나를 떠보기 위해 방문했다. 내가 문을 열어준 후 그는 주머니 속에서 살인범의 휴대폰으로 고용주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내 방 안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했다. 살인범의 시체를 내 문 앞에 둔 것이다. 시체를 본 나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내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경비원은 나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다. 그는 목표를 건물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렸다. 내가 전화를 걸어 403호를 조심하라고 일러준 후 그는 차단기를 내리고 신호를 차단한 뒤 관리실 열쇠로 403호에 침입했다. 403호는 죽지 않았다. 경비원은 403호에 대한 의심을 푼 뒤 그를 기절시켜 안방 옷장에 숨겨두었다. 그 후 202호실로 들이닥쳐 202호를 단칼에 살해했다. 역시 202호는 정식 사기단 멤버였다. 죽기 전 202호는 건물 안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그 이후 나와 901호 그리고 경비원 사이에 마지막 사투가 벌어졌다. 901호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경비원은 중상을 입어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나는 과도한 충격으로 기절했었다. 이것이 어젯밤에 일어난 모든 진실이다. 나는 병원에서 하루를 지낸 뒤 바로 퇴원했다. 병상이 부족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떠나기 전 나는 경찰을 통해 경비원의 딸이 잠든 곳을 알아냈다. 꽃 한 송이를 가져다 주고 싶었다. 그녀에게 내게는 참 좋은 아버지가 계셨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